오늘 장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죠? 저도 신봉사 개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강의 듣고 저거구나 하고 많이 깨우쳤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야말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염병이 뭐고 감염병이 뭐고 질병이 뭔지, 그리고 박테리아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뭐 코로나 인플루엔자 막 이런 용어들이 하는데 조금 정리해 주시죠. 과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염병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습니다. 뭐 전염병 예방법, 뭐 전염병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감염병도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제 전염병 하면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퍼뜨린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염병이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는 감염병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용어를 이제 감염병이라는 말로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요새는 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감염병도 뭐 요새 그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염내과 전문의 이렇게 이제 다 감염, infectious disease라는 말을 감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파력이 높은 질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질환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결핵 같은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고, 그게 또 뭐 내성 결핵 같으면 특히 또 그 치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치명적인, 그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성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한 질환이 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감염증이 아니고 개인만 걸려서 개인으로 끝나는 감염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감염증들, 뭐 예를 들면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만진다든지 접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보다는 좀 개인의 어떤 치료 관점에서 좀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전파력이 뛰어난 감염병이라는 게 좀 그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체죠. 일종의 병원체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명체로서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의문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약제를 만들어낸다든지 백신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이게 바이러스인가 박테리아인가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뭐 얼마나 변이를 잘 일으키는가, 내성을 얼마나 잘 획득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일반 대중이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도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고 박테리아도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호흡기 감염증을 잘 일으키는 병원체들 중에서도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박테리아인 뭐 결핵이나 뭐 폐렴구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설사를 일으키는 것들도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바이러스인가 그게 박테리아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조치를 좀 달리,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는 손을 씻어야 되고 바이러스 손을 안 씻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제약회사 계신 분들만 물론 중요하겠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질문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또 큰 질병 같은 걸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가 얻지 않을까. 그 감염병이 돌면요, 감염병이 돌면 항상 희생양을 찾게 돼 있거든요. 특정 어떤 뭐 예를 들면 유대인을 이렇게 좀 차별하는 도구로 쓴다든지, 뭐 많은 감염병들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즈 같으면
이제 1980년대에 처음 생긴 질병인데 사실 에이즈로 해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하면 수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가 24주 안에 그 뭐 5천만 명 죽었다. 에이즈로 24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스페인 플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렇고 에이즈 같으면 아주 장기간에 거쳐서 끊임없이 아직도 지금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 그 이제 이 질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차별 같은 걸 이렇게 일으켰던 질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 뭐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병에 걸릴만 한 사람이 걸릴 거다. 넌 나쁜 짓을 해서 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과거 매독 같은 경우도 비슷했거든요. 매독도 이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그 성문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퍼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병에 걸리면 당연히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걸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뭐 천벌을 받았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예, 식의 예. 그 질병 이게 감염병이 많이 돌면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그 병에 걸린 사람 또는 병에 걸린 그룹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좀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한테 코로나에 뭐 코리아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신문에서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희생양을 찾고 싶어하고 비난을 돌리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약자들이 좀 희생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염병이 돌 때마다 그런 거는 항상 있어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감염병으로 해서 뭐 이제 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흑사병만 한 게 없다 볼 수 있는데 흑사병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중세를 열었고 이제 두 번째 흑사병이 돌 때는 이제 중세를 닫았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질병이라는 게 이제 이 사회에 그런 때때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이제 코로나도 그 상당히 큰 영향을 향후에 이제 어쩌면 코로나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 플루나 다른 여타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질병 못지않은 그런 큰 영향을 끼친 질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질문을 네.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흑사병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중세 봉건 시대에 막을 내리고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한 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상당히 지금 미칠 것 같거든요. 우선 사람들 지금 뭐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무서운, 또 실제로 그렇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지금 하고 뭐 50인 이상 되는 집회는 나라에 따라서 뭐 금지하기도 하고 자제를 공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전염병이 한참 돌게 되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낫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게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질병들이 이제 왜 생기는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가 하는 쪽에 우리의 관심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또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 커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교류가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특정 질병이 돌 때 질병이라는 게 또 항상 도는 건 아니니까 특정 질병이 돌 때 그런 정도의 주의와 어떤 행동 예절 같은 거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이런 감염병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잦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게 이런 큰 영향을 미쳤던 게 100년, 몇십 년, 30년, 40년 이런 주기로 오다가 지금은 거의 지금 5년이나 3년 주기로 오고 있고 이런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얘기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달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이런 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지구 오늘 제 강의 제목에도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지구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우리 자식 세대 또는 자식의 자식 손자 세대까지라도 정말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공조 같은 게 필요하고 해서 저는 향후에 희망하기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이 생태계나 지구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관 회장님 질문 좀 해주시죠. 지금 강의도 다 쭉 들으시고 청중이 안 계셔서 청중이 안 계셔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청중 대표로 이를테면 시중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저희 삶에서들 오고 가는 얘기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코로나를 이번에 어떤 특정 뭘 목표로 해서 발생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루머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과연 혹자는 금년 연말까지도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계절적으로도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믿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인지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국제적인 것 이건 완전히 올 세계를 올스톱 시키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이 그 시중에서 우리들이 늘 그냥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19라고 명명을 한 게 원래 누가 명명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저도 궁금합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왜 코로나 19는 알겠어요. 19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병균이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거꾸로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코로나 뭐 이렇게 네네. 연관되는 그런 얘기도 네.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죠? 저희들 이 서민들의 질문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질문 지금 세 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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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예. 음모설, 예, 네. 음모설이 누군가 하나 퍼뜨렸다. 있고요. 예. 언제 두 초기화하고 번째는 언제 언제까지 끝날지. 지속될 거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코로나라고 이름이 왜 왜 코로나 하필 19?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예. 그 저기 우한에서 졌으니까 뭐 우한 무슨 뭐 바이러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예.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는지. 예. 예.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사실 그 음모론도 그렇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언제까지 갈 건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걸 공부하고 전공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거의 성격, 언제까지 갈 건가, 뭐 전파력 같은 거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게 뭐 공기 감염이 이루어지는지 뭐 대변을 통해서도 소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많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음모론 누군가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은 그 감염병들이 생겼을 또는 감염병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무슨 이런 일이 뭐 지역적 아니면 세계적으로 커다란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항상 그 나타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희생양을 찾아서 누구를 뭐 공격하는 무기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뭔가 우리의 공격 목표를 어디로 두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그런 일은 없는 것인지 또는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영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정말 확률이라는 건 아주 적게 있는 경우도 그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정확한 증거, 그렇다는 증거 또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 입장에서 주장을 할 텐데 그런 거에 진위를 그 우리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도 잘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향후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쌓여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은 방역의 문제에서 이제 굉장히 넘을 수 없는 허들입니다. 옛날에 그 사스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제가 됐는데요.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스 때는 이렇게 굉장히 통제를 잘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혹자는 이제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뭐 싱가포르 뭐 이런데 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나라라고 해서 다 건조하고 더운 환경은 아니고 뭐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퍼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워지면 어쨌든 없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대신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뭐 우리는 더 이상 조사, 뭐 영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사 안 하고 뭐 이제 일종의 좀 방치하는 거죠. 집단 면역 생길 때까지 그냥 방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렇게 초반부터 대응을 잘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응을 할 것이고, 뭐 어느 순간에 뭐 오늘부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런 식의 대응 태도가, 그리고 이런 식의 공포감이 지속될 것인가, 지속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간의 대응이 조금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좀 맞으면 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그냥 신종플루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게 사망률이 적지 않게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통제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뭐 말하자면 그 감염자들,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다 잡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1%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치료가 늦어지고 증상 조금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사망률이 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 수준의, 독감 정도 수준의 1% 미만이요, 뭐 0.1 내지 0.6%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그런 인플루엔자 정도보다는 그에 거의 뭐 10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태도가 바뀌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 뭐 예를 들면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뭐 여러 가지 이걸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될 거고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돼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바이러스의 명칭은 SARS-CoV-2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2의 사스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2의,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하고 제일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제일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사스 바이러스여서 제2의 사스 바이러스다 이렇게 해서 SARS-CoV-2라고 얘기를 하고, 질병은 코비드-19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2019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19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비드-19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코비드-19 이렇게 적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명칭인데, 워낙 그 코로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이름은 SARS-CoV-2고 질병의 이름은 공식적인 명칭이 코비드-19이지만 우리나라는 한글로 말을 할 때는 코로나19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굳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외국에 이런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COVID 19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이제 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감염병이 엄청난 규모로 돌고 있고 다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인들이 직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주시면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좀 방역 훈련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역 훈련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방역 훈련을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되 이제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겠죠. 만들어서 어떤 주기로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기업에서도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민방위 훈련도 하고 또 그 소방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 모아놓고 그 저기 심폐소생술 훈련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내가 작년에 받았더라도 1년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소방 훈련도 1년 후에 또 하고 소방 시설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감염증이 이렇게 퍼지면 어느 한 건물이 불이 나는 것,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민방위 훈련 수준의 어떤 전국적인 규모로 이런 방역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방역 훈련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모르시죠? 하는데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 관련 기관에서 이제 도상 훈련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데서 감염병 환자가 생겼고 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퍼져나갔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정도의 훈련보다 훨씬 규모를 키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공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 질병의 전파 개수는 얼마고 뭐 치명률은 얼마인 그런 질병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니터링을 벗어나 가지고 어디에서 뭐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고 지금 어떻게 접촉자가 어떻게 생겼다, 이제 이런 식의 좀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항, 호텔, 무슨 이런 다중 이용 시설 이런 시설들에서 좀 그런 정기적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런 훈련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워낙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만 그것도 평상시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다 갖고 있고 IT 기술 굉장히 지금 발달해 있고,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그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당신은 이런 역할이다. 그러면 당신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면 퍼뜨리고, 그러면 당신의 동선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걸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뭐 그런 어떤 그 적절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예산이나 어떤 그 불편함 또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종교 시설 집단에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질환이 유행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전파가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은 굉장히 적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완전히 없앨 수 있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게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질병이 그러면 100명 발생할 시기, 1000명 발생할 시기, 10,000명 발생할 시기를 상당히 뒤로 늦추는 거거든요.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대응 들면 능력이 그렇죠. 대응 능력에 뭐 백신도 개발할 수 있고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의료 시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뭐 지금 대구 경북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게 뭐 엄청나게 힘들지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 서너 달 뒤에 천천히 오는 상황 같으면 전국적으로 그런 병원 의료 시설 같은 걸 확보할 수도 있고 시간을 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대응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그 전체적인 최종적인 어떤 그 감염의 규모를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방역 훈련 같은 게 상당히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강연해 주시고 예. 또 대담까지 해주신 예. 장철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셨죠? 국가적 재난이 닥쳤습니다. 아니 이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각자는 찾아내야 됩니다. 국가가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몸을 가장 위생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911 사태 기억하시죠? 911이 터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죽어나갔습니다.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만큼은 단 한 명의 직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 와중 속에서도 전 직원들을 다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장에 찾아온 손님들까지도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모건 스탠리에 있는 위기 담당 관리원의 탁월한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위기가 없었을 때 끊임없이 CEO의 허락하에서 대처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불에 휩싸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로 911이 터졌을 때 전원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우리 조직에 면역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태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늘 그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입에서 입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삼가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에이, 이제 나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돼서 여러분들의 직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힘들다. 이것이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전달되게 되면 조직 전체의 역량이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CEO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은 어렵다. 그러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라. 라는 자세로 가시면은요, 많은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하가
자신의 상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혼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힘드실 때일수록 표정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직원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리더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보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우선 자신을 추스리시고 그리고 주변에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하고 대처하는가를 같이 논의했습니다. 장철웅 교수님의 강의에서 여러분들 많은 영감과 교훈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조창경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경련 IMI 조창경련은 다양한 채널과 시도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파트너로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